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 4월 달 인문지리 이제 개강인데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농업 입지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전공지리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뭐 이렇게 이메일 주소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지금까지 공개 안 했는데 올해부터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요 번호로 뭐 문자를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학원 사이트, 그 다음에 개인 카페, 메일 뭐 이렇게 다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그렇게 이제 아는 대로 다 이제 뭐 상담도 해드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제가 이제 뭐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시험을 봤던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좀 지역별로 뭐를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요 내용은 여기 이제 가로가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있는데, 가로가 없는 거는 얘는 이제 선발 인원이고, 얘는 선발 인원이고, 얘는 응시 인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45명을 뽑았는데 290명이 지원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선발 인원은 이제 다르겠지만 응시하는 그 인원은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얘네들을 좀 보시면 본인한테 좀 도움이 좀 될까 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9명을 선발하는데 86명 정도 지원을 했고, 아무래도 뭐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경쟁률이 조금 이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특히 전북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를 뽑았는데 서울보다는 응시 인원이 그렇게 좀 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남도 마찬가지 11명 뽑았는데 71명 정도만 좀 지원을 했고, 오히려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북보다는 조금 적게 뽑았는데 응시 인원은 조금 더 이제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가 올해 이제 지원할 그런 지역들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좀 해보고 몇 명을 뽑을 것인가는 뭐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경쟁률 내지는 비율적으로 얘네들 좀 보면 올해 이제 자기가 준비를 하는데 조금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 2019학년도 전공지리 문제 분석인데 서답형이 이제 시작이 된 이래로 작년까지 여기 3개 파트에서 인문지리, 자연지리, 지리교육론 파트에서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었는지 그거를 한 표로 이제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문제 정도가 그렇게 이제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이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문지리 같은 경우에 인문지리하고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리 파트가 의외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 자연지리 파트는 인문지리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문항수는 이제 좀 적습니다.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한 문제가 자연지리하고 인문지리 같이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 이제 22문제가 교육학을 빼고 총 전공에서는 2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문제 숫자를 봐도 내가 자연지리보다는 인문지리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렇게 이제 좀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5, 6월 달 강의는 인문지리, 3, 4월 달 강의는 인문지리, 5, 6월 달 강의는 자연지리하고 지리교육론하고 그렇게 이제 묶어서 좀 커리큘럼 그렇게 좀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139명을 이제 모집을 했는데
뭐 2017학년도 전까지는 한 5, 60명대를 계속 이제 이렇게 뽑다가 재작년부터 100명 단위가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추세는 조금 더 한 1, 2년 정도 조금 더 이제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빡세지기 때문에 향후 1, 2년 안에 그렇게 이제 좀 붙어야 편안한 여생을 좀 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유지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응시 인원 같은 경우에 5, 60명 때 뽑았을 때도 한 1000명이 조금 이제 안 되는 그런 이제 숫자였는데, 거의 뭐 배로 뽑는 인원이 거의 이제 배로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수 자체가 거의 뭐 고정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50명, 100명 정도 차이가 이제 나는 거 보면 전공 임용을 이제 본다라기보다 워낙에 이제 조금 뽑고 그러니까 전공을 임용 시험을 본다라기보다 다른 걸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 아니면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여기 온 거니까 이런 전체적인 조금 틀을 알고, 내가 이제 3, 4월 달부터는 뭐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작년에 본 그 시험을 1차하고 최장하고 그 커트를 지역별로 다 이제 그 조사를 좀 해놓은 건데, 인천을 제외한 총 16개 시도에서 그렇게 이제 선발을 좀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건 이제 1차 컷인데 1차 컷을 쭉 이렇게 이제 보면 가장 높았던 그런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종, 여기가 이제 1차 컷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1차 컷이 제일 이제 낮았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좀 지금 제일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좀 평균을 좀 내보니까 1차 컷 같은 경우에는 79.68점, 80점이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평균이 이제 나왔는데, 얘는 이제 물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100점 만점에는 전공 80점에다가 교육학 20점, 그렇게 이제 좀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79.68이라는 얘기는 요거 이제 매년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까지는 한 16점, 17점 정도 이제 평균을 컷을 좀 왔다 갔다 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는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뭐 13점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 한 15점 정도를 이제 컷을 좀 잡으면, 전공에서는 한 60에서 65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전공에서 60에서 65점, 이 정도 점수면 1차 컷은 거의 뭐 무난하게 그렇게 이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60점 정도는 맞아야 1차에는 좀 안정권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작년 컷입니다. 2018학년도 2018학년도 1차 컷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감 난이도가 이제 그렇게 그 전보다 굉장히 좀 쉬웠다고 그렇게 이제 많이 느껴서, 적어도 뭐 80점 이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년보다는 한 3점 정도, 평균 3점 정도 그렇게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한두 문제 정도 이제 그 차이니까 그 이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 그래서 이걸 보면 시험 그 난이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면 정답의 폭을 조금 이제 넓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가 쉬우면 정답의 폭을 조금 이제 좁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채점을 이제 들어갔었던 선생님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칼채점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좀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칼채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작년에는 좀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종 점수를 이제 보면 이제 2명 이하로 뽑는 데는 이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최종 점수가 이제 없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 점수 컷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평균이 173.26.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재작년보다는 약간 최종 컷도 그렇게 이제 좀 올라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차에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잘 하신 분하고 못하신 분하고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작년까지는 점수를 이렇게 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지도안을 쓰는 지역이 있고 안 쓰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들이 이제 조금씩 유사하긴 하지만 약간씩 이제 좀 상이하기 때문에 2차는 좀 이제 빼버렸고, 그래서 지금 요거 지역별로 이제 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인원이 조금 많이 몰리는 그런 이제 지역들 같은 경우에 83.66, 77.67 그래서 거의 뭐 요 정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충남이라든지 요런 지역들이 거의 뭐 이제 평균에 가까운 그런 이제 점수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2차 점수는 조금 이제 낮은 편이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내가 이제 1차 준비를 할 때, 그 다음에 1차가 이제 전공이 한 60점 정도, 물론 이제 교육학은 최소 15점 정도는 맞았다는 가정하에 전공은 한 60점 정도 맞으면 좀 안정권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실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맞춰서 얼마나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이제 이렇게 요령이나 뭐 요령이라기보다는 2차를 대비하는 방법,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좀 강의할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좀 전에 이제 봤었던 그 내용, 이제 지역별로 쭉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뭐 세종 같은 경우에 제일 이제 뭐 높았고, 그 다음에 뭐 전남은 이제 광주가 이제 제일 낮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하고 충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남 뭐 요런 지역들이 제일 높았고 낮았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 알고 가셔야, 그 임용질의 위치를 좀 알고 가셔야 내가 준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3년간의 전공지리 문제를 영역별로 쭉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는데, 요거 이제 바로 작년에 출제가 됐었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뭐 패러다임 문제, 요거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2015 개정교육과정 중에서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하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그 공략을 해야 될 건지, 뭐 그거에 관해서 특강을 좀 하려고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재작년에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학년이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적용을 좀 받기 때문에 좀 다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만 따로 이제 그렇게 특강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방법, 내용 구성 방법, 속성 모형, 협동학습, 비계 설정, 탐구학습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됐었는데 2018학년도 같은 경우는 가치 수업, 수업 모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수업의 지식관, 지리교육의 목적, 목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명식 수업, 그러니까 수업 방법, 수업 모형 이런 것들은 지속해서 이렇게 이제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 모형이나 내지는 이제 수업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해서 좀 출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수학적 변환 및 극단적 교수 현상,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했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출제가 좀 된 거고, 그 다음에 학습 자료 마찬가지. 그래서 지리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문제를 보면 다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매년 좀 지속적으로 출제가 이제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지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년 문제를 보면 이제 해안당구, 감익공유하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큰 틀에서 이제 보자면 해안지형, 그 다음에 하천지형, 그 다음에 습곡 단층,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이제 됐었고, 그 다음에 2018학년도 마찬가지,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해안지형, 그 다음에 건조지형, 그 다음에 요거는 교과서를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한반도 지체 구조가 그렇게 이제 출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얘도 이제 마찬가지 지체 구조와 관련된 거 지형이 아닌 시기별로 시기별로 나타나는 어떤 지형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출제를 좀 한 거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르스트 지형, 그 다음에 화산 지형, 그 다음에 애추 암계류의 특징, 주빙하 지형.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해안 지형과 하천 지형 같은 경우에는 임용에서 나오는 이 자연지리 파트, 지형 파트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파트가 해안 파트하고 그 다음에 하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학 측면에서 이제 보면 고기압, 저기압, 네. 기후 인자 내지는 기후 요인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이제 됐었고, 그 다음에 한류해양, 기온 역전, 주로 이제 기온, 강수, 바람, 그 기후의 3요소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18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자연환경, 그 다음에 팬 현상, 그 다음에 사바나 지역의 이제 강수, 그 다음에 계절 변화, 전선, 열대야, 이런 거 마찬가지. 기후 요인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 그 전에는 요 토양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이제 이론적인 측면으로 탁 들어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그 토양의 종류가 뭐냐. 그러니까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의 단열 변화, 팬 현상과 관련돼서 단열 변화, 이 정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기후학 파트도 가만히 이제 잘 보시면 기후
요인, 기후 요소 측면에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지금 문제를 좀 보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인문지리 파트는 워낙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다 뭐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얘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특히 이제 경제지리 이 영역별로 이제 쭉 보면, 경제지리 측면에서 보면 이제 2017학년도에는 백오피스, 수직적 분리, 포디즘, 유연적 생산체계, 지역 혁신체계, 혁신체계입니다. 지역 혁신체제 뭐 이런 식으로 주로 경제의 재구조화와 관련된 뭐 신경제지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경제의 재구조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18학년도도 상품사슬, 산업지구, 유형,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공간적 분업,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 경제의 재구조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 포섭 원리, 그 다음에 상품사슬, 국제분업. 그러니까 얘네들도 크게 보면은 경제의 재구조화 측면,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에서 포섭 원리, 얘도 이제 뭐 주요 이론, 주요 개념 이렇게 이제 해놨지만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범위 그런 개념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 같은 중심지 이론인데 이번에는 이제 포섭 원리, 그 전에 이제 한번 물어본 적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최근에 3개년 정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이제 들어간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의 재구조화가 전통적으로 강한 경제지리 측면에서 좀 출제가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리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 공동체, 고용교회화, 중세 유럽 도시, 식민주의 도시, 그 다음에 주거 이동, 주거 지역 변화, 뭐 세계 도시.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는 그런 이제 개념들이 이제 나온 거고, 마찬가지 얘네들도 도시지리 파트에서 비교적 최근에, 그러니까 고전적인 이론은 잘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이론들이 그렇게 이제 좀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도시 체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그런 이제 얘기들이고, 도시 계획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전국책이 이제 새로 나오면서 거기에서 조금 이제 따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도시지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도시 이론이라기보다 비교적 최근의 도시 이론을 좀 다루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도시 이론을 다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이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기출이 되지 않았다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가 촌락의 형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출제가 좀 됐었고, 그 다음에 문화지리 측면에서도 그 전에 주로 이제 민족과 언어, 이렇게 이제 좀 나왔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 파트가 그렇게 이제 좀 등장을 했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취락지리 같은 경우에는 뭐 1, 2월 달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촌락의 형태 위주로 지금까지 출제가 이제 많이 됐었다. 근데 문화지리 같은 경우에는 민족, 언어, 종교, 이게 다다. 이게 이제 다다. 그 다음에 뭐 정치지리 파트에서는 이제 국경, 아프리카 국경, 뭐 어느 나라 국경 포함해서 이제 국경이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인구지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성장,
지금 여기처럼 인구 성장, 그 다음에 인구 구조, 인구 이동, 그 다음에 인구 문제 및 대책. 얘가 이제 가장 큰 틀인데, 요거 같은 경우 인구 성장이나 인구 구조는 전통적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파트라면, 인구 이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인구 문제 대책은 사실 좀 날려버려도 상관은 없고, 인구 성장, 인구 구조, 인구 이동 측면에서 얘네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IS 파트는 전통적으로 레스터 데이터냐 아니면 벡터 데이터냐, 데이터 이제 데이터 종류를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는 논리 연산식을 완성해라. 이게 이제 최근에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얘가. 그래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가 이제 좀 들어가는 거 보면 최근 GIS 파트는 얘보다는 얘한테 조금 더 이제 초점이 그렇게 이제 가 있지 않나. 최근에는. 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GIS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출제가 좀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구성을 내용을 이제 좀 찾아보면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조건을 주고 최적 입지 지점을 그렇게 이제 찾아라라는 걸로 이제 나온다면, 이거를 전공 수준에서 이제 다룬 게 바로 요런 이제 논리 연산식을 구성해서 최적 입지 지점을 찾아내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도학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투영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제도가 그렇게 이제 좀 등장을 했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각 영역별로 큰 틀에서 어떤 부분이 좀 주로 출제가 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3개년 정도를 그렇게 좀 3개년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인데, 올해부터 좀 문제 형태나 유형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 우리한테는 이제 2020학년도, 올해 이제 준비하는 게 2020학년도니까 요게 이제 요런 유형이 조금 좀 바뀌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형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보기 전에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듯이 우리도 이제 실제 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지금 한번 봐볼까, 6월 달쯤에 한번 봐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냐면, 교육학은 그대로 갑니다. 교육학은 그대로 가고 뭐가 바뀌냐면 논수령이 빠져버렸다. 여기서 올해부터는 논수령이 빠져버렸다. 그 다음에 기입형 문제가 이제 8문제였는데 이제는 6문제로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축소가 됐다. 그리고 얘는 각 2점씩 똑같습니다. 각 2점 똑같고,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1문항이었는데 13문항이었는데 17문항으로 확대가 됐다. 마찬가지 얘는 각
4점. 점수 배점은 이제 똑같고, 문항 수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수령이 이제 없어진 거는, 이 논수령 같은 경우에 교육학 논수령이랑 좀 많이 좀 겹치지 않나. 그래서 교육학에서 논수령 시험을 보는데 전공에서 이제 이렇게 논술 시험을 또 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논술 시험을 좀 없애버린 거고, 그 다음에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좀 두 문항을 이제 축소를 시키고 대신 서술형에서 네 문항이 이제 두 문항이 이제 축소가 되고, 서술형에서 이제 네 문항이 더 이제 확대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서술형으로 거의 이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서술형에서 거의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얘가 만약에 점수 배점이 달라졌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점수 배점은 변경 전이나 올해 거나 똑같습니다. 점수 배점은 이제 똑같고, 문제 수가 그렇게 이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좀 적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적응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올 6월 달쯤에 공개 모의고사를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정보들이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신데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이제 6월 달까지 어떻게 좀 진행을 할까, 그 커리큘럼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 4월은 인문지리, 5, 6월은 자연지리하고 교과교육론 위주로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 2월 강의는 처음 들으시는 그런 분들 위주였다면 3, 4, 5, 6월 달 강의는 N수생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 똑같은 내용인데, 기출문제와 교과서 분석을 통한 핵심 이론을 정리한다. 핵심 이론을 정리한다. 여기서 이제 핵심 이론이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요 기출, 출제, 주제를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요 출제, 주제 위주로 그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나갈 거고, 1, 6월 달에는 모든 파트에서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임용 정도 수준이구나 라는 정도로 이제 갔다면, 3월 달, 3, 4,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출제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주요 출제 주제를 어떻게 이제 좀 효율적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매주 영역별로 주요 주제를 서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오셔서 제가 이제 그 페이퍼를 이제 하나씩 드릴 텐데, 그 페이퍼에다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쭉 쓰시면 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한 2-30분 정도 저번 주에 했었던 게 이제 뭐였지, 그리고 쭉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이제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집에 가시면 이걸 가지고 그냥 오늘 공부했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그 다음에 어디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키워드만 딱딱딱딱 떠올리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다 떠올리려 그러면 힘드니까, 오늘 했었던 내용들 중에 핵심적으로 내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거, 키워드가 뭐였지? 농어입증. 전제조건. 전제조건이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키워드만 딱딱딱딱 이제 이렇게 꺼내고 그것만 이제 매일매일 하셔도 지금 당장은 효과가 나지 않지만 시험 보는 당일날은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시키고자 이제 요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쭉 모이면 뭐가 되냐면 핸드북이 된다. 핸드북. 그러니까 시험장 들어가실 때 책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내가 3월 달부터 11월 시험 전까지 만들어 놨던 내 머릿속에서 인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페이퍼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쭉 모아다가 보면 이렇게 핸드북이 만들어지니까, 이 핸드북을 가지고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시면 굳이 바리바리 그렇게 짐을 싸들고 가지 않아도 충분히 좀 대비가 좀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 마찬가지로 관련된 논문을 그렇게 이제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 여건이 되면 그 논문을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요 논문에서는 요런 내용들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랑 좀 연결이 되니까 그거랑 같이 이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면 같이 이렇게 보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올해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 분명히 저 사람이 아까 좀 전에 이런 추세가, 이렇게 뽑는 추세가 2, 3년 정도는 갈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기출 문제를 분석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 시험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저 얘기가 무슨 얘기다 라고 탁 캐치가 되는데 처음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초수 같은 재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석 저거 어떻게 하란 얘기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하면 가장 좋으냐면, 기출 문제를 영역별로 분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류를 하는 것부터.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푸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영역별로 분류하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이제 만들어지냐면 영역별로 요 영역에서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요 영역에서는 문항수가 굉장히 적구나. 얘가 이제 파악이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이제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시화 될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 이제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류하는 것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기출문제 내용을 정리하는 거에는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기본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거 아니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학원 교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전공 지리를 가르치는 이제 분들이 다 이제 교재를 다 이제 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학원 교재는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 내용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 거를 어떤
어떤 학원의 어떤 선생님 교재를 보더라도 거의 다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제 교재를 보란 말씀은 아니고 제 교재를 보고 다른 선생님 교재도 보고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이제 다 봐도 무방하다. 목표가 합격하는 게 목표지.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출문제 내용을 정리하실 때는 학원 교재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전공서를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전공서 내용 중에서도 발췌를 해서 봐라. 발췌를 해서 봐라. 그리고 제 강의는 여기에다가 관련된 논문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같이 이제 정리를 이제 여유가 되면 같이 이제 정리를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거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영역별로 이렇게 분류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한 걸 이렇게 쭉 보고,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를 비로소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뭐가 이제 만들어지냐면, 이제 이런 말씀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출제자의 시선. 요 과정을 거치면 출제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내는 문제를 그냥 단순히 맞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저런 문제를 냈고 왜 이게 중요하고 이런 시선들이 이거를 이제 지리교육학 용어로 보면 뭐 지리적 안목, 지리적 출제 안목, 다시 말하면 출제자의 시선, 뭐 이렇게 요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올해 안에 충분히 다 이제 합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공서나 논문까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전공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필요한 걸 이렇게 이제 그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은 뭐 논문보다는 읽기 자료 정도로 이제 좀 나눠 드렸는데, 요 읽기 자료는 어떻게 보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도표나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거를 위주로 보셔야 된다. 출제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문장으로 돼 있는 것도 이제 출제를 하지만, 표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출제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문을 뭐 보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나눠드리는 논문 중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읽기 자료 위주로 그냥 시간 나실 때 가볍게 한번 읽어보셔라. 요거는 요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9, 10월 달 정도 되면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쌓일 텐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뭐를 위주로 보시면 되냐면, 얘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표나 그래프 위주로. 표나 그래프 내지는 그림 위주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게 아니고 전공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는 게 아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 내지는 표나 그래프, 그림 위주로 그렇게 이제 보셔라.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니까. 그게 핵심 내용이니까. 쓸데없는 내용을 표나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셔라.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봐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단원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1단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요건 얘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실 건데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서 그 다음 장 정도까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셔라. 시험 문제 나오진 않더라도 나온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었다. 그러면 이 부분 보고 딱 덮지 마시고 요 밑에 내용을 한두 줄 정도 더 이제 보셔라. 그러면 요게 쌓이다 보면 엄청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 틀대로 이건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요 틀대로만 공부해라. 요 틀대로만 공부해라. 그러면 무조건 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1년을 좀 보내시면 내년 이맘때면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빡세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 내가 만약에 60분을 공부를 했다. 60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 60분 공부한 걸 가지고 그냥 책 딱 덮고 그러지 마시고 60분을 딱 쉬지 않고 공부를 이제 쭉 했다. 그러면 이 60분에 대한 60분 동안의 한 학습을 가만히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라.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상기시켜라. 상기시켜라.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그리고 요게 이제 상기가 쭉 되고 나서 질문거리를 만들어라. 질문거리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 시간 동안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약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상기를 쭉 시키고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이제 봐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상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질문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질문거리가 없을 수도 있고 질문거리가 이제 생기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메일, 전화번호, 카페, 학원 사이트 다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싹 다 이제 좀 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조사를 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019학년도 전공지리 적중문항이라고 되게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작년에 그 22문제 중에 7문제가 좀 적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기출문제 해설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1, 2월 달에도 이제 OT 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7문제 정도 이제 적중인데 100%가 된 것도 있고 뭐 90% 정도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7문제 정도를 간단하게 그렇게 좀 살피고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칠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년 이제 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지리교육의 패러다임 문제였는데 지리교육학 책에서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작년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제 모의고사 1회 A형 2번에서도 이렇게 거의 뭐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좀 됐었습니다. 지금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적질이냐 공적질이냐 뭐 개인질이냐 학문질이냐 요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질이냐 아니면 공적질이냐 그래서 포인트를 여기로 잡아라. 요거는 여기로 잡아라. 그래서 공적질이 뭐 사적질이 그렇게 뭐 개인질이 뭐 내지는 학문질이 요 용어는 지리교육학 책에 그대로 이제 쓰여 있는 용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적질이 얘를 이제 공적질이 이렇게 이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개인질이 이렇게 이제 써도 상관없고 공적질이 대신에 학문질이 이렇게 써도 거의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을 뭘로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두 개가 다 이제 지리교육학 책 그대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틀리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실전 모의고사 때 냈던 그런 문제입니다. 뭐 실증주의, 인간주의 요 내용하고 거의 뭐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 문제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연습을 그게 좀 이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동남아시아 A 국가, 뭐 인도네시아 이제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토양하고 그 다음에 종교하고 예 이제 토양하고 종교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 이제 문제입니다. 얘는 이제 인도네시아고 토양과 이제 종교를 여기 써놨구나. 토양과 종교를 이렇게 이제 물어본 문제였는데 여기는 뭐 열대 지역이니까 여기 이제 적도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열대 지역이니까 뭐 라테라이트 그 다음에 종교는 뭐 이슬람 이런 얘기들은 뭐 아주 상식적인 그런 얘기고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그 뭐 기역 니은 뭐 라테라이트 작용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슬람교 이런 것들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였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최종 모의고사 때 이제 문제를 드려서 그렇게 이제 한번 써봐라. 그래서 유사하게 그렇게 좀 출제가 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 설명식 수업의 이제 그 순서 그거를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하고 수업 절차에 따른 단계의 명칭 또는 원리를 써봐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 스마트폰을 만드는 미국의 A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이제 나온 거는 학습 자료를 제시한 단계.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선행 조직자 제시 단계. 그 다음에 A사와 다른 다국적 기업들,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인지 구조 강화 단계. 그래서 일단은 수업 단계를 가지고 배열해라 그랬는데 얘도 지리교육학 그 책에 보시면 예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다 순이고 나는 선행조직자 제시 단계. 그 다음에 가는 점진적 분해 원리를 적용하는 학습 과제 및 자료 제시 단계. 다는 통합적 조정 일치 원리를 조정의 원리를 이용하는 인지구조 강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좀 쓰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리교육학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요 사례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것도 이제 3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단계가 무엇이냐, 이렇게 연습 문제를 가지고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형 14번 문제를 보면 촌락의 형태인데 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이제 써봐라. 그 다음에 슬라브 민족이 기역 형태 촌락을 조성하게 된 주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니은 가옥 밀집도를 디귿과 비교해서 뭐 설명해봐라. 이제 그랬는데, 요것도 이제 뭐 보면은 기역은 환촌, 그 다음에 니은은 가촌, 이런 내용들은 뭐 쉬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촌은 집촌의 한 유형이다. 열촌은 반집촌의 유형이다. 이게 이제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집촌의 성격도 갖고 있다. 가옥과 경지가 밀착되어 있다. 그래서 가촌보다 가옥의 밀집도는 낮다. 가촌이 가옥의 밀집도가 높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최종 모의고사 때 이렇게 이제 사진을 좀 주고 이 촌락의 유형, 그 다음에 슬라브족의 역사적 측면을 고려해서 서술해봐라. 그래서 이 문제도 거의 뭐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 좀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한 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문제 실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는 모식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출제가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쓰라는 내용은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형에서 1번을 보면 교수학적 변환, 그 다음에 극단적 교수 현상,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가 낸 거하고 똑같이 나와가지고 살짝 소름이 좀 돋긴 했는데, 밑줄친 기억을 가르치는데 요구되는 교사의 지식을 쉴만의 용어로 쓰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그래서 디귿의 의미를 써봐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뭐 여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뭐 개인화냐 배경화냐, 뭐 이제 이런 내용들, 탈개인화, 탈배경화, 그 다음에 토파즈 효과, 조르단 효과,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요건 이제 토파즈 효과의 지리 수업 뭐 사례, 문제 이제 기출 문제 나온 거고, 여기 이제 보면은 기온 역전 현상을 설명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힌트를 주고 있고, 얘네들은 웅성웅성 이게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막 이제 헤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학습할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뭐 교수 내용 지식,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 요거는 그 1, 2월 달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뭐 가개인화, 가배경화 이렇게 이제 쓰신 분도 있는데, 가개인화, 가배경화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실제 수업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이면은 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텐데, 탈개인화, 탈배경화는 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가개인화, 가배경화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아니라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런 이제 학생들을 위한 불특정 다수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게 가개인화, 가배경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가개인화, 가배경화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이거를 가계나 가배경 이렇게 쓰신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나온다면 가계 개인화 배경화 아니면 탈계나 탈배경화밖에 나올 수 없다. 현재까지는. 근데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수업을 듣고 있는 수업 상황에서 고려한다면 가계나 가배경화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파즈 효과는 계속해서 이제 힌트를 주게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혼자 막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할만하면 힌트 주고 할만하면 힌트 주고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아니다. 그래서 토파즈 효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냈는데 요게 이제 최종 모의고사 때 이렇게 이제 드렸습니다. 요거는 지금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나온 그 박스 안의 내용이랑 이제 똑같기 때문에 요걸 보고 이제 좀 소름이 좀 돋았고, 그 다음에 극단적 교수 현상도 마찬가지. 토파즈 효과냐 조르단 효과냐 요거를 이제 쓰라는 문제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그런 분들은 아마 요런 시험은 요 문제는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산지형. 이번 화산지형과 관련된 얘기인데 얘는 그 전에 한번 기출이 됐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쉽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무암질, 용암,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써봐라 이제 그랬는데 현무암질 용암은 규산 함량이 52에서 45% 염기성 암이고 이거보다 45%보다 낮으면 초염기성이라고 하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점성은 낮고 유동성은 크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용암하고 화산 쇄설물이 겹겹이 쌓여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층 화산 내지는 뭐 성층 화산체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측화산으로 알려진 이들 오름의 대부분은 송이라고 불리는 적색 내지 흑색의 다공질 화산 쇄설물로 이루어진 스코리아 콘이다. 스코리아 콘이다. 기생화산 또는 측화산은 스코리아 콘 내지는 분석구. 분화구가 없는 건 뭐 스코리아 마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것도 요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때 한번 이렇게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유형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염기성, 중성, 산성. 뭐 얘네들은 여기에 이제 속한다. 현무암은 염기성에 속하는 분출성 세립질 용암이다. 이렇게 산성, 중성, 염기성, 초염기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규산의 함량이다. 그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좀 출제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뭐 똑같이 그렇게 이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8번 이제 학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텍스트 자료냐 아니면 만화 학습 자료냐, 그러니까 스토리식 만화냐 뭐 설명식 만화냐 그걸 가지고 이제 쭉 낸 건데, 이 문제 출처는 지리교육에서 만화의 학습 효과 2013년 최정 교수님 그 논문에서 거의 이제 좀 따온 것 같고, 요 논문에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그렇게 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설명식 텍스트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설명식 만화 학습 자료, 뭐 학습 만화 자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식 만화 학습 자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조건에 따라서 이제 좀 작성을 해봐라 뭐 이제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브루너의 지식의 표상 방식 용어를 포함해서 써라. 그 다음에 페이비오 정보 처리 이론 명칭을 포함해서 써라. 그랬으니까 뭐 이중 부호화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이중 부호화 이론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징적, 그 다음에 영상적 표상 방식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중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언어 정보, 그림 정보가 같이 제시가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같이 제시된 게 나아가, 가보다는 나아가 같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뭐 나다의 특징과 차이점, 뭐 서술 방식, 그 다음에 감정이입,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설명이 들어가 있고 스토리가 없다. 다는 스토리가 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이 뚜렷하다. 그래서 다가 나보다는 감정이입이 더 쉽다. 이렇게 좀 답안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전 모의고사 2번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만화라는 표현 방식에 교육적 요소가 결합된 교육적인 만화는 새로운 텍스트의 진술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화의 학습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이론 두 가지. 그 다음에 개념학습의 효과적인 이론은 왜 그러한지 원인을 써봐라.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중 부호화 이론을 해서 쓰게끔. 그 다음에 다중표상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쓰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좀 구성을 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8번 문제 그대로 이제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성공한 적중률이 높았던 한 해가 아닌가. 그래서 22문제 중에 7문제 정도가 그렇게 좀 적중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 4월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농업 입지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